안녕하세요. 중간고사는 잘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중간고사였죠? 근데 이제 실제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 면이 좀 있긴 있었죠? 네. 자,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상반기가 지났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1학기 하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하반기는 리팩토링, 단위 테스트, 그리고 테크니컬 리뷰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리팩토링을 저희들이 볼 겁니다. 한 3주에 걸쳐서 리팩토링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리팩토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팩토링은 이 사전적 의미로 보시면 명사형 정의가 있고 또 동사형 정의가 있습니다. 이 명사형 정의는 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겉으로 보이는 동작의 변화 없이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것. 리팩토링이라는 것은 동작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동작의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다?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구조의 변화가. 동작의 변화는 없고 구조의 변화. 이것이 리팩토링의 정의예요. 동사형으로 정의 내리는 것을 보면 이런 리팩토링을 적용해서 겉으로 보이는 동작의 변화 없이 구조를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죠. 리팩토링은 뭐다? 기능 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을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조를 왜 바꿔야 될까요? 구조를 왜 바꿔야 될까요? 기능의 추가는 없이, 이 기능 추가 없이 구조를 왜 바꿔야 될까요? 우리 이번 클래스 초반부를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3년 정도가 지나면 노후화가 나와요. 소프트웨어 에이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노후화가 됩니다. 근데 왜 노후화가 되냐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버그가 나와요. 또 뭐가 있어요? 피처를 인핸스 합니다. 피처를 인핸스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새로운 피처가 계속 추가됨으로 인하여 기존 이 구조가 뉴 피처를 담아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구조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코드가 어떻게 됩니까? 코드가 계속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코드가 계속 바뀌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에이징이라는 현상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후화가 된다. 그것이 보통 3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년 정도 지난 코드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수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지죠. 게다가 담당자가 자꾸 바뀌잖아요. 담당자가 또 그렇게 자주 바뀌면 코드의 노후화는 급속도로 심해져요. 그래서 결국 코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코드를 개선하는 활동. 이 활동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코드 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피처를 추가하는 게 아닌 거죠. 업데이트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앞서서 말했던 클린 코드로 만드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리팩토링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레가시 코드가 있는데 이 레가시 코드를 클린 코드로 바꾸는 거다. 그게 리팩토링인 것이죠. 자, 이런 리팩토링은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 당연히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툴을 사용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한 가지 리팩토링의 예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예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를 하나 보시면은 public int getCharge 하는 함수가 있네요. charge가 0이고 데이트 값으로 now가 선언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if절 안에 조건이 지금이 썸머 전이냐, 그리고 썸머 끝난 후냐, 그러면 이걸 하고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조건문이 클린 코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명시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코드냐,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코멘트에 있는 것처럼 현재 썸머타임 기간이라면 이러한 의도로 이 조건문을 넣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꿨죠. If is summertime. 지금이 summertime이라면, 지금이 summertime이라면, 그래서 얘를 sub 펑션으로 뽑아서 불리한 값으로 두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조건식이 리턴으로 그 조건식의 결과가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리팩토링을 해야 하는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프로그램을 빨리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리팩토링 할 건가? 리팩토링은 디자인을 개선시켜 주죠. 디자인이 나쁜 코드라는 것은 동일한 작업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수정하거나 변경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말했던 그 좋은 설계,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리팩토링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목적으로서 이 리팩토링을 수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그 리팩토링과 리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리엔지니어링과 리팩토링, 그 차이가 뭐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리엔지니어링은 아예 날을 잡고서 이번 2달 동안 우리 리엔지니어링 하겠다.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구조를 바꾸고 코드를 개선하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개발할 그 피처가 이러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넣어서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완전히 대대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자면은 집 수리를 한다고 치면요. 리모델링 있죠? 예.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죠?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리팩토링은 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범위의 코드를 매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것을 리팩토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소? 예. 청소하는 행위, 책상을 정리하는 것, 가구 정리하는 것, 책꽂이에 꽂힌 책들 중에 읽지 않는 책을 정리해서 버린다는 것, 이러한 행위들이 비유적으로 리팩토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적으로, 원어적으로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하면, 리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보실까요? The examination and the alternation of a system to constitute it in a new form. 뭔가 문제를 찾고 개선하는 활동인데 새로운 형태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라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 리버스라는 것은 리버스죠. 리버스. 리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버스. 역방향,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현을 하다 보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을 설계하고, 얘를 구현하죠. 개념을 만들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그리고서 실행 파일이 나오잖아요. 설계 때 나오는 것이 모델이죠. 구현 때 나오는 것이 소스예요. 이때 나오는 것이 바이너리 파일이죠. 리버스를 한다. 리버스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이너리를 소스로, 소스를 모델로. 이것이 forward고요. 이것이 리버스예요. 그래서 리버스를 한다. 지금 아까 발표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리버스를 한다는 말은 바이너리를 소스로, 소스를 모듈로 변환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리버스드 한다라는 말은 리엔지니어링에서 코드를 모델로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리엔지니어링이 시간을 잡고 2달이면 2달, 석 달이면 석 달, 야, 우리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자.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소스 코드를 다 확인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리버스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바이너리에서 소스로, 소스에서 모델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끔 그래서 파악을 하는 거죠. 목적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파악.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버스 리엔지니어링에서는 new functionality, 그러니까 new feature도 어떻게 한다? 예, 반영합니다. new feature도. 리팩토링에서는 new feature를 반영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리엔지니어링에서는 new feature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결함도 고칩니다. 네,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리엔지니어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팩터링을 보실까요? 리팩터링은 마틴 파울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Discipline technique, 어떤 훈련된 기술이다. 뭐냐? Restructuring an existing body of code. 소스 코드의 바디를 재구조화하는 것. Altering its internal structure. 내부 구조를 고치는 것. 뭐 없이요? External behavior. 외부의 행위의 어떤 change, 변화 없이 그건 그대로 유지를 하되 internal structure, restructuring 그러한 작업을 리팩터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팩터링은 청소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은 요 리팩터링에 초점을 둬서 설명을 한다. 그래서 뭐 리버스를 해서 모델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짧은 시간에 다루지는 않는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예,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리엔지니어링이 있고요. 아까 리팩터링이 있다고 그랬죠? 예. 이거를 수행하는 주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예. 리엔지니어링은 자주 할 수 없어요. 자주 못합니다. 반면에 리팩터링은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가능해요. 권장하기는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매일, 데일리예요. 데일리, 자기 코드, 자기가 리팩터링을 해서 레가시가 되지 않게 클린 코드로 바꾸게 만드는 것, 그것을 리팩터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첫 시간에 클린 코드 얘기를 하면서 이 구현 방법론에서 가장 큰 핵심은 코드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코드를 클린 코드화 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 코드를 직관적이고 읽을 수 있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읽혀지게 그렇게 짜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리엔지니어링 어떻습니까? 리버스를 해서 모델도 봐야 되고 모델을 가지고서 재구조화도 하고 뉴 피처도 넣어야 되고 그러한 행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래서 얘는 자주는 하지는 못하고요. 날을 잡아서 해야 돼요. 날을 잡아서. 보통 뭐 1년에 한두 번? 뭐 1년에 한 번꼴? 예. 요 정도의 비율로 이 리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리엔지니어링, 리팩토링이 어떻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가,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리엔지니어링과 리팩토링의 공통점은 얘죠. 리더빌리티를 높이는 거고요. 복잡도를 낮추는 거고, 유지보수성, 확장성,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엔지니어링은 거기와 리팩토링과 달리 뭐가 들어갑니까? 리버스라는 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리버스. 그래서 코드 어널리시스라는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코드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리스트럭처링, 전체적인 리스트럭처링, 그 다음에 뉴 펑셔널리티,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기도 한다. 반면에 리팩토링은요, 인터널 스트럭처를 개선하는 거고, 소규모의 변화, 가장 특징은 non-functionality, 즉 new feature 기능,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이 리팩토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리엔지니어링과 리팩토링을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개의 차이를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는 어디를 한다고요? 예, 리팩토링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프로세스적인 차이는 그냥 넘어갈게요. 보면은 뭐 금방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구조를 왜 바꾸는 걸까요? 코드가 늙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소프트웨어 에이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소스 코드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얽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스파게티 코드다.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죠? 스파게티 코드다. 이러한 스파게티 코드가 다수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스파게티 코드가 다수 존재하게 되면 이 소스 코드는 피처를 추가 개선한다고 하거나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 소스 코드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스파게티 코드로 얽혀 있으면 해당 수정된 그 파일이 다른 파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렇게 냉철하게 검사, 평가를 하지 못한 상태로 제품이 들어가게 되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테스트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뉴 버그, 새로운 버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코드의 수정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리팩토링을 해야 하는가? 뭐 앞서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틈틈이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리팩토링은. 리팩토링은 그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 좋은 코드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어떤 분은 삼진규칙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3번 정도를 내가 비슷한 삽질 혹은 좀 비슷한 불편한 거를, 유사한 거를 내가 그것을 수정하려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느끼면 리팩토링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시기도 합니다. 또 기능을 추가할 때, 버그를 수정할 때 코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팩토링을 하기도 하고요. 코드 검토 때 이게 참, 네, 코드 리뷰를 한다라고 하면 자기 코드를 다른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자기 코드를 다른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봐야지. 내 거를. 내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도 눈에 거슬리거나 혹은 내가 봐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뭐 거진 뭐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코드 검토를 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뭐가 수반이 되냐면 개발자들이 대부분 스스로 리팩토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코드 검토를 할 때 그때도 리팩토링을 하더라. 그럼 언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마감일이 가까울 때는 하지 말아라. 현재 코드가 동작하지 않을 때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특별히 언제 리팩토링을 해야 되느냐? 뭐를 리팩토링 해야 되느냐? 구린내가 나면, 지금 화면에 보신 이 여자분처럼 미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죠? 구린내가 나면 리팩토링을 할 때가 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리팩토링을 언제 해요? 매일 해요? 자주 해요? 그거는 시간이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리팩토링을 해야 되는가? 구린내가 나면 한다는 거예요. 구린내가 나면. 즉, bad smell. 소스 코드에 무엇이 bad smell인가? 그 bad smell을 내가 맡았을 때, 발견했을 때, 그때 리팩토링을 한다. 그러면 bad smell을 알아야겠죠. bad smell을 많이 알면 알수록 리팩토링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ad smell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리팩토링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몇 가지 그 bad smell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먼저 이 bad smell은 측정할 수 있는 냄새가 있어요. smell인데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로 나오고 지표로 뽑아져요. 수치로 나오고 지표로 뽑아진다 라는 말은 결국 도구에 의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또 반면에 측정할 수 없는 bad smell이 있습니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도구에 의해서 발견할 수 없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먼저 가장 쉬운 거, 측정할 수 있는 냄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냄새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찾기가 쉽습니다.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흔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 이 매트릭을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값이 어떠한지, 혹은 지표의 트렌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스멜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역할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표는 길이와 연관되어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굳이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매트릭은 근데 지표이지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요거를 직접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측정할 수 있는 냄새, 여기서는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주석, 긴 메소드, 거대한 클래스, 긴 매개 변수 리스트. 이러한 것들이 측정할 수 있는 배드 스멜이다. 이런 측정할 수 있는 배드 스멜은 도구에 의해서 쉽게 객관적으로 찾을 수 있으니 주석에 대해서, 긴 메소드에 대해서, 거대 클래스에 대해서, 긴 매개 변수 리스트에 대해서 발견된 배드 스멜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리팩토링 하라. 그 얘기죠. 먼저 주석입니다. 주석. 이 주석은 클린 코드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석이 배드 스멜로 나타나는 징조는 주석의 내용이 코드의 내용과 일관성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석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석이 잘 작성돼서 많은 게 아니고
명령문을 주석문으로 막아놔서 그런 경우들도 있죠. 따라서 이 주석이 많은 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석은 코드가 갱신되면서 같이 갱신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석은 가급적 어떻게 해라? 안 쓰는 게 좋다. 안 쓰는 게 좋다. 왜냐하면 개발자가 코드에 주석을 단다는 것은 나중에 내가 찾기 쉬우려고 다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라도 나 혹은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봤을 때에 바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주저리 주석문에다가 이건 뭐에 대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달죠. 그래서 대부분 주석을 언제 달아야겠다고 느끼냐면 내 코드가 충분히 그 의도를 설명해내지 못할 것 같을 때에 개발자들은 주석을 답니다. 따라서 그 주석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주석을 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주석을 달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게 코드 블럭이에요. 그리고 여기 엔터 쳤어.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또 이렇게 블럭이 나오죠. 따라서 이 코멘트가 달려있는 이 영역은 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으로 묶어졌던, 다시 말해서 주석으로 설명되어졌던 얘를 메소드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메소드로. 이것이 첫 번째, 일정 블록의 설명을 extract 메소드로 뽑아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메소드가 하는 일을 설명한다. 주석이 메소드가 하는 일을 설명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getName 뭐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 주석에다가 이름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따라서 요 주석이 요 메소드를 설명해요. 왜 설명해야 되죠? 이해가 지금은 뭐 제가 시켰으니까 이런데 요 놈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설명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놈의 이름을 직관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니네임을 해야 됩니다. 니네임. 또 하나는 선조건 설명이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냄새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배드 스멜을 리팩토링 할 수가 있고, 효과는 당연히 이제 의사소통이 증진되고 중복 노출이 막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금기할 사항은 자기 역할을 다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다하는 주석, 어떤 주석이라고 그때 그랬죠? Y에 대한 주석. 왜? 이게 왜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한 주석은 삭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Y에 대한 주석. Y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왜 버블 소트를 썼는지.
왜 퀵소트를 썼는지 그 이유를 달아놓는 주성. 퀵소트를 설명하는 걸 다는 게 아니라 왜 퀵소트를 썼는지, 속도가 더 빨라서 혹은 뭐 저장 용량이 더 많아서, 소트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즈가 더 커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Y에 대한 코멘트는 삭제하지 않는다. 이 예제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바네요. 뭐 mature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메소드가 있을 때마다 혹은 어떤 코드 블록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배열 값의 각 요소들이 이에 대응되는 예측 값과 허용 범위 내의 차이를 갖는지 체크한다. 그러니까 결국 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public boolean compare를 설명하는 주석이죠. 그 다음에 이 코드 블록에 대해서 클립 리미트보다 큰 값을 잘라낸다. 예. 이런 식으로 코드 블록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고 제가 했습니까? 그렇죠. 얘를 어떻게 하라? 빼내서 메소드로 만든다. 얘도, 얘도. 메소드가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리네임으로 이 체크한다. 이 설명의 내용을 잘 반영하는 메소드로 바꾸는 거고요. 블록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이 코멘트에 대해서는 메소드 추출, extract 메소드를 써서 서브 펑션으로 바꾸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예에서 클립 리미트보다 큰 값을 잘라낸다. 얘를 이렇게 cut large value 라고 했고, 잘라지는 인티저 값의 배열을 받고 잘라야 하는 리미트 값을 줘서 돌리는 거죠. rename. rename은 뭐 아시죠? 예, 메소드 이름이 그 목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바꾸는 거죠. 예. 여기도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건 제가 클린 코드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름을 잘 짓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열쇠다. 그 다음 제가 또 뒤에서 이번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introduce assertion. 예. 이 보면 어느 한 코드의 한 부분이 어떤 프로그램의 상태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있으면 assert문 같은 것들을 써서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진입 자체가 안 되게. 지금 여기 보시면 double get expense limit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return 해가지고 expense limit가 null expense가 아니면 expense limit를 return하고, expense limit가 null expense면 이 값을 return 하라는 얘기겠죠? 예. 그러면 결국 expense limit가 null이 아닐 때 이게 실행이 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ssert 문을 써서 그거 안 보이네요. assert 문을 써서 예, 이렇게 assert 문을 써서 이게 true이면 밑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true가 아니면 아예 넘어가지 않게. 이런 개념은 제가 종종 이제 설명드리는 DBC의 개념과도 같습니다. DBC의 개념. DBC. 여기를 보시죠.
DBC라는 것은 Design by Contract, 계약에 의한 설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집을 매매를 해보셨거나 혹은 월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 아파트가 1억이에요. 1억.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썼어요. 전세 보증금 1억. 계약금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잔금을 9천만 원을 다음 주 화요일 날 11시에, 오전 11시에 주인을 만나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나에게 집 키를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통장에 봤더니 9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제 통장에 8,999만 원만 있는 거예요. 8,999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 주인에게 만나서 10,000원은 너무 적은 돈이고 제가 내일 드릴 테니까 일단 키를 주시죠. 8,999만 원을 드릴 테니까 라고 하면 주인이 그러시죠 하고서 키를 주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계약 조건이 뭐예요? 키 준다. 키를 너한테 줄 거다. 너는 나한테 뭘 줘야 된다? 1억을 줘야 된다. 이게 계약이에요. 이러한 개념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듈들이 있어요. A 모듈이 있고 B 모듈이 있습니다. A가 B에게 의존성이 있어요. 그래서 B를 콜해요. 그때 A, 네가 나를 콜했어? 왜? 나의 겟아이디를 쓰고 싶어?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그런데 말이지, 너 나랑 전에 이렇게 계약하지 않았니? 우리 모듈 설계를 할 때? 겟아이를 네가 나를 불러다가 쓰려면 이런 것들이 true여야 돼. 혹은 이런 것들이 false여야 돼. 뭐가 true여야 된다고 우리 계약을 썼지? 네가 줘야 하는 스트링의 name, 얘는 널이 아니어야 돼. 이거 나랑 얘기했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그렇지. 네가 이 널이 아닌 값을 나한테 줬다 하더라도 이 네임의 길이가 10자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0자보단 커야 돼. 네가 이 조건만 맞춰서 나한테 넘겨주면 나는 너에게 뭘 줘? 아이디를 줄 거야. 아이디를 줄 거야. 그럼 A 입장에서 그래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얘네들을 넘겨줄게. 그러면 너는 나에게 아이디를 줘. 대신 이 아이디는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이 아이디의 길이는 10자보다 커야 돼.
그럼 내가 너를 getID라는 펑션을 쓸 때 추려야 될 조건 혹은 뭐 false이어야 할 조건은 이런 거고 약속했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이렇게 아이디를 이렇게 주기로 약속했다. 그 약속 얘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contract라고 한다. 그래서 DBC가 Design by Contract 계약에 의한 설계라는 의미인데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듈이 이렇게 있고요. A와 B가 합쳐지는, 통신하는 경계선, 바운더리에서의 조건이에요. 이 바운더리에서의 조건은 기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시스템의 안정성, 그 다음에 예외에 대한 처리사항,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죠. 이것이 DBC라고 부릅니다. DBC. 이러한 DBC를 할 때에, 그래서 아까 요 예시에서, 요 getID 예시에서 보시면요. getID 예시에서 보면 getID 이렇게 있을 거고요. 아까 name에 대해서 우리 assert를 했잖아요. 그죠? assert 얘가 추려야 돼. 어떤 식으로 추려야 돼? name은 너리면 안 돼. 그리고 name의 길이는 뭐 10보다 커야 돼. 그러면 넘어오는 거야. 이 밑에 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난 너에게 아이디를 넘겨줄 건데 아이디가 0보다 커야 되고 아이디의 길이도 뭐 7보다 커야 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아이디를 리턴해 줄 거야. 이 약속. 이러한 약속들이 assert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요 슬라이드에 보시는 그 내용이에요. 예. 계약에 의한 설계. 그래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계약에 의한 설계,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모듈들의 권리, 책임을 문서화, 여기서 말은 문서화라고 했지만 사실 assert문에 들어가겠죠.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DBC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프리컨디션으로 루틴이 호출되기 전에 참여하거나 혹은 false여야 하는 사전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포스트 컨디션.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계약에 따라 달라요. 포스트 컨디션이 내가 저쪽에게 보장을 해줄 거라고 예측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클래스 인베리언트라는 게 있는데요. 호출자 입장에서 언제나 참이라고 클래스가 보장해 주는 것. 아까 아이디가 0보다 작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또 해당될 수 있겠죠. 뭐 포스트 컨디션은 클래스 인베리언트라는 것은 포스트 컨디션의 일부, 스페시픽한 케이스고요. 포스트 컨디션은 그 로직이 끝났을 때의 상태,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도 제공을 하고 C#에서도 제공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contract for J, I contract, code contract 뭐 이런 것들의 클래스들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오늘 그 배드스멜의 마지막인데요. 측정할 수 있는 냄새 긴 메소드입니다. 긴 메소드는 많은 많은 LOC를 갖는 거죠. 이 많다는 말이 참 애매하죠. 많다는 말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길이에 대해서 많다 그렇게 할 때는 함수 길이를 주로 잡습니다. 함수 길이. 함수가 몇 라인이냐. 하나의 함수가 뭐 300라인이다. 100라인이다. 150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길이를 잡아요. 그러면 그 함수당 함수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것들이 어떤 함수는 몇 라인, 어떤 함수는 몇 라인, 어떤 함수는 몇 라인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함수별로의 그 함수 길이가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평균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뭐 0라인일 거고요.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길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평균 값이 있을 거고 이 평균 값에서의 오차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예, 그래서 평균 표준표차 그걸로 요 범위 내에 들어오면 그냥 요 우리 시스템 내에서는 그냥 적절하다고 봐줄게. 그런데 범위 바깥에 있으면 이상한 거야. 발표자를 보시죠. 네. 이러한 긴 메소드가 일어나는 원인은 콜럼버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좀만 더 넣지 뭐. 다른 함수를 만들기보다는 여기다 이걸 좀 넣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작성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읽어보지 않아서 읽어보면 읽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해야 할 일은 줄여야죠. 예. 가장 먼저 하는 것은 extract 메소드. 메소드를 뽑는 거예요. 근데 메소드를 뽑는 방법은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렸죠. 아까 그 주석에서도 알려드렸어요. 주석이 코드 블럭을 설명하고 있으면 뽑는다. 여기 주석이 첫 번째가 주석이 코드 블럭을 설명하고 있으면 extract 메소드를 한다. 두 번째는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건절이 복잡할 때. 보통 이제 뭐 if나 혹은 스위치 이런 거에서 조건절이 복잡할 때 끄집어낸다. 예. 그 다음에 for loop 혹은 while 이런 것들로 코드 블럭이 형성이 될 때 이럴 때도 뽑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의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선 extract 메소드 방법을 써서
배드스맨은 없신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의사소통이 당연히 증진되겠고 가독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작은 수준의 함수로 분할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개선의 그 기회를 많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통찰력을 얻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통찰력을 얻는 기회를. 자, 여기까지 긴 메소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비대 클래스를 시작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리팩토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